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거꾸로 주요 이슈를 만나보는 저희 뉴스탑10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25개 구청장 가운데 15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건데요.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긴 합니다만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 단체장들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수요일 뉴스탑10입니다. 바로 10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이종석 국정원장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국정원 지금 새롭게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캄보디아 사태도 파악 중이죠. 먼저요, 오늘 캄보디아 현지 국정감사 살펴보기 전에 캄보디아 현지에서요, 한국인 남성이 구조를 요청하는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Korea, I'm Korean. Go to Korean embassy. Please, my father now. Where? I don't know where's my father. Please, Korean embassy. Police again. Police. Same team. Police. Same team. I want Korea. Same team. Police. 아니, Please help me. My name is. I'm from Korea. 42 years old. 허주연 변호사님, 캄보디아 현지에서 SNS, 정확히는 텔레그램에 올려진 영상인데 저 내용은 실제로 한 한국인이 아들을 현지에서 찾는 모습인가 봅니다. 저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모습은 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범죄에 연루가 돼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영상이고 실제로 이 40대 본인이 이제 42, 그러니까 42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의 아버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남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 영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캄보디아 현지 시아누크빌, 지금 한창 범죄 단지가 많다고 여겨지는 이 시아누크빌에서 촬영된 영상이고요. 문제는 이게 언제 촬영된 영상인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가 송환된 21일에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를 고발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영상만 게시가 됐고 영상 설명에 한국인 남성이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저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캄보디아 시내 한가운데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진이다. 경찰을 불러줄까라고 주변 사람이 물어보니까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을 한다라는 내용을 크게 시내 한가운데에서 외치고 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1시간 뒤쯤에는 약에 취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뭔가 범죄와 연루가 된 것 같다, 이런 설명까지도 추가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약에 취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범죄 단지 안에서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하는 그런 영상까지 공개된 만큼 이 사람이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아누크빌, 캄보디아의 이 범죄 단지 웬치에서 탈출해서 이 영상을 찍은 것인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사기 범죄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이 범죄 단지에서 탈출해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진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외교부 관계자도 이 영상을 접하고는 실제로 현지의 영사를 등 외교부 관계자를 통해서 이 영상의 진위 여부와 피해 남성의 행방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아버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아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직까지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진위 여부와 아버지가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파장이 만만치가 않고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현지에서 이런 범죄 양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구체적인 단속했던 국적별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서 관련 정보를 받아줄 수 있도록 협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공간에는? 네, 지금 구체적인 국적별 그 단속 인원들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공간에는 없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민간단체가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천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인지가 있고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 서로 소통 관계가 없습니까? 경찰 영사가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대사관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력도 못 받고 하니까 민간단체 가가지고 사람들이 의존을 하고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 영사가? 제가 조금 전에 저 국감하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리 대사관이 영사가 왜 현재 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캄보디아에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 지금 대사 대리를 맡고 있어요. 지금 대사가 아직 파견이 안 됐기 때문에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일단 오늘 여러 캄보디아 대사 대리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는데 여전히 동양인으로 추정돼 우리 한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캄보디아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이 소식도 좀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 시신의 어떤 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는 확인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캄보디아에서는 프로펜 외곽에서 동양인 시신이 추가로 또 발견이 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의하면요. 외곽의 한 도로에서 동양인의 시신 2구가 들어있는 버려진 자루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제 아마 현지 주민들이 자루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보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특히 20일 당시의 목격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저녁에 남성 2명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을 했고 이 차가 멈춰 서면서 거기서 큰 자루를 꺼내서 숲에 버린 뒤 떠났다라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은 관련된 사건도 온라인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CCTV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포대자루에서 동양인 추정 시신 2구가 발견이 됐고 앞서 만나봤던 것처럼 42살의 한 남성이 아들을 찾겠다는 현지에서 호소하는 영상도 찍히고 있고요. 지금 캄보디아 현지 분위기가 정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 대리는 오늘 국감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사 대리님 판단컨대 이분들이 정말로 성희의 피해자들인지 대부분 아니면은 범죄와 연루될 걸 알면서도 왔다가 문제가 돼서 자력으로 나오거나 또는 도움을 요청한 경우인지 그런 판단도 안 서요? 제 판단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 광고에 나와 있는 취업, 알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개개인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거 다 불법적인 거 알고 오지 않았냐는 취지를 주 캄보디아 대사 대리가 언급했어요. 허준 변호사님, 오늘 캄보디아 대사관에 따르면 100명의 행방이 확인이 안 되고 지금 2년간 신고된 것 중에 450건만 해결이 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치를 밝혔습니다. 이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된 외통위의 감사 자리에서 국감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2023년에는 20명도 되지 않았던 이 납치 강간 신고 건수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30명으로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납치 감금 신고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사실상 더 큰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지금 여기서 송환된 사례는 그러니까 해결된 사례 중에서도 송환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범죄를 해결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사가 들어갔는지 이런 기초적인 어떤 상황조차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행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100명 그리고 숨어있는 납치감금 피해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작년, 올해까지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로드맵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이 없고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이 사망을 하니까 그제서야 현황 파악에 나섰는데 이 현황 파악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경찰에서는 80명이 지금 가 있다 그러고 국정원에서는 1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고 그 엄청난 수치의 차이까지 나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이렇게 납치 감금 신고가 폭증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대사관 측의 얘기도 일견 이해는 돼요. 다 그 범죄에 연루될 걸 알고 본인들이 제 발로 스스로 캄보디아에 온 거 아니냐. 물론 맞긴 맞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사관의 대응과 대책일 텐데요. 그 최수영 평론가님, 실제로 제 발로 온 범죄 총책을 적색수배 상태에 전달했습니다만 실제로 모양새도 안 좋고 부담스러웠다. 이런 글쎄요. 지금 지나고 나면 좀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좀 했어요. 내용을 좀 더 알고 나면 더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이 로맨스 스캠 120억짜리 이 사기 사건의 주범 부부가 제 발로 대사관을 와서 우리 여권 만료됐으니까 여권 연장시켜 주세요 하는데 대사관 직원은 여권을 연장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수사관과 전화 연결시켜 주면서 당신들이 적색 수배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권 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또 그 제 발로 사실은 찾아온 건데 여기서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가지고 바로 잠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수사관이 통화했던 사람이 왜 그 사람들에게 적색 수배 사실을 알려주냐니까 그럼 우리가 안 알려주면 여권 발급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서 모양새가 안 좋아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그래 잠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다음 해 3개월이 지나서 잡힙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경찰 영사가 그러면 우리 주재국에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캄보디아랑 2019년에 그 사법 공조 인도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경찰에다가 이 사실을 얘기하면은 현지 경찰이 체포해서 우리 국내로 송환하면 됐었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이 사건이 해결됐으면 벌써 올해 초에 이 사건에 대한 예방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왔을 텐데 이게 결국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 정부는 이 두 부부를 못 내주겠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태라서 우리 한국 경찰 영사가 도대체 이러려면 현지 경찰과 왜 협력 공조를 해야 되는지 대단히 큰 숙제를 남긴 사건이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220건에 이르던 사건이 올해 330건으로 폭증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캄보디아에는 우리 대사관의 입장도 입장입니다만 실제로 그동안에 부실 대응에 대한 도마 위에 오른 부분은 오늘 국감에서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국정원, 정보당국은 조금 더 내밀한 파악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펫, 시아누크비를 포함해서 총 50여 곳이며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등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에 범죄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의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국정원의 정보 지원 총책으로 확인되었으며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범의 행적 및 연계 인물 등을 캄보디아 측에 즉각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서 추적 전담반을 추가 파병하는 등 캄보디아와 함께 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얘기는 좀 더 내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장현주 변호사님, 최대 2,000명 정도가 가담했다. 이거 꽤 충격적인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캄보디아 내부에만 저런 범죄 단지가 50여 곳 있다라는 것이고 전체 가담한 인원이 20만 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범죄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한국인은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가량이 가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정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순수한 피해자인 경우보다는 아마도 피해자의 지위와 또 범죄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국내로 송환된 송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등 수사가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또 범죄 조직에서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경위라든지 특히 상대적으로 자발적으로 갔는지 아니면 강제로 정말 모르고 갔다가 이런 일들에 가담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요 개별적인 사안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또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된 정보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캄보디아 당국과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공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단초가 됐던 이 사건은 바로 여기 박람회 간다고 캄보디아 갔다가 예천 출신의 한국 대학생 감금 납치 살해. 그런데 이 사건의 주범이요, 알고 봤더니 이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의 공범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른바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은요 2년 전이었습니다. 한 일당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야 이거 마시면 집중력이 좋아져. 이렇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면서 필로폰, 마약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나눠준 사건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교집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을 살해했던 그 주범 중국인 리모 씨라는 사람이 2023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제라고 하면서 마약과 우유가 섞인 음료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그 미성년자들이 혹시나 마시게 된다고 하면 돈을 뜯어내려는 그런 범죄를 계획해서 우리에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 이 본진, 그러니까 캄보디아 지금 그때는 아마 중국의 본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캄보디아가 이 범죄 단지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 22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는데 중국에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 카지노, 마약 이런 각종 범죄를 벌이던 어떤 집단이 그 집단이 지금 보다 범죄를 하기 용이한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이 가담하는 단순 가담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족처럼 부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단순 가담자들은 실제로 고수익 단기 알바라는 말이 현혹이 돼서 짧은 기간에 이런 현금 전달책 이런 것들을 하긴 했지만 이들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한국인입니다. 이들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이들이 결국에는 없는 사람이, 없는 한국인이 돈이 더 없는 피해자들을 돈을 속여서 뜯어내고 그들끼리 배상을 해주고 그들끼리 처벌받고 이런 구조가 됐고 실제로 단순 가담자들은 그렇게 큰 돈을 벌지도 못했어요. 그 돈은 다 몸통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어쩌면 이 계기가 이 몸통을 끊어내고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거 몇 년 된 범죄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굉장히 적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저는 정부에 정말 바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60여 명 데려온 것에 만족하거나 이걸 가지고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설령 그들이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이 조직에 묶여서 폭행 피해를 당하고 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 일단 구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이 몸통을 소탕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지금 다 번져 있거든요. 이 동남아 정부들과 공조를 해서 배후를 밝혀내고 이 범죄 집단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이 노력하는 역할을 정부가 장기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참 이게요. 2년 전 강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과 이 사건의 주범이 연장선상에 있다. 이것도 꽤 충격적입니다. 오늘 국정원의 비공개 국감 내용 발표와 현장 분위기 여전히 시신도 보이고 그리고 일부 한국인의 호소 영상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고 있습니다. 10위였습니다. 이제 9위로 가보겠습니다. 배우 이희경 씨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본인 사생활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요즘요 인공지능 AI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리한 만큼 이 기술을 이용한 범죄 역시 점차 교묘해지는 게 현실인데요. 제가 이 배우 이희경 씨 얘기를 해보기 전에 또 다른 배우와 관련된 얘기 하나를 지금부터 만나보러 갑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한 특정 인물이 가짜 이정재 씨에게 5억을 뜯겼다.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요즘에 로맨스 스캠 범죄로 뭐 수억 원씩 뜯기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예인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의심할 법도 한데 이 50대 여성 A씨는
가짜 이정재에게 속아서 무려 5억 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이 로맨스 사기범 일당이죠. 아마 여러 명이 관여를 하고 있었을 텐데 AI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가짜 이정재 씨 사진을 보내고 신분증까지 가짜로 해서 보내서 피해자를 완전히 감쪽같이 속였다는 겁니다. 경남 밀양에 사는 50대 여성에게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연락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자신과 신뢰를 쌓은 뒤에는 여보, 꿀 이런 달달한 애칭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흔들고 마치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처럼 계속해서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은 팬미팅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정재 씨가 공항에 지금 사적인 문제로 억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정재 씨 한국에 오면 다 갚아주겠다. 이정재 씨 배우니까 돈 많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들의 심리가 일단 한번 믿어서 돈을 주기 시작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보냈던 돈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허주연 변호사 말씀은 이게 우리가 그냥 그 결과를 먼저 봤을 때 어떻게 해. 배우 이정재 씨가 그렇게 돈이 많을 텐데 뭐 유복하게 했을 텐데 왜 이정재 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딱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꽤 곳곳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을 뜯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정재 씨와 쌓아왔던 관계를 믿거나 혹은 그동안에 금전거래를 했던 거가 나중에 다 수포로 돌아갈 거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게 있다는 겁니까? 그 심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가 이 상대방이 이정재 씨다라고 믿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면 나중에 피해자도 이게 진짜인가? 이정재 씨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나와서 나한테 돈을 돌려줄까라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하게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정재 씨가 공항에 억류가 되어 있어서 한국에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돈 다 이때까지 돈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이전에 이미 자기가 보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또 돈을 보내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비단 로맨스 스캠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의 어떤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가 마지막에는 이거 진짜 이상하다라고 해서 밀양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대범하게도 끝까지 나는 억울하다,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AI까지 동원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특히 50대 피해자 입장에서는 AI 영상을 사실 진짜랑 구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건요. 지금부터 만나볼 이 사건도 못지 않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최근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혹은 연예 기사 중에 배우 이희경 씨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어떤 특정 여성이 본인이 이희경 씨와 음담패설, 욕설 등을 주고받았다는 글을 공개했어요. 금전 요구 논란도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게도 본인이 나중에 이거 장난으로 시작했고 AI 사진을 썼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희경 씨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꽤 충격적인 어떤 메신저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폭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폭로자가 오늘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줄 몰랐다라고 글을 쓰면서 사실 점점 글을 쓰고 AI 사진을 쓰다고 보니까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들을 꺼내놨습니다. 결국 AI 사진을 통해 조작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악성 루머를 퍼뜨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법적 조치 당연히 하겠다고 이희경 씨가 밝힌 가운데 AI 조직이었다라고 장난이었다는 얘기, 이게 장난입니까? 9위였습니다. 이제 8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한 시의원 아내로 알려진 유튜버 한 명입니다. 이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부터 한 영상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인데 저희가 뿌옇게 처리한 건 바로 한국과자예요. 한국과자. 저렇게 뭐 다 아실 테지만 송이 위에 초코가 박힌 저 과자를 저 한 유튜버가 손바닥 위에 올렸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한국인이 사슴을 학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가
꽤 일본 내에서 문매를 맞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영상을 올린 사람은 시짱이라고 불리는 유튜버인데 예. 나라시 시의원 헤스마 류의 아내입니다. 이 헤스마 류라는 인물도 사실 민폐 유튜버로 유명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젓가락으로 코를 후비는 동영상을 찍는다든가 예. 코로나19에 걸린 채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는 영상을 찍는다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다가 나라시 시의원으로 사회운동가로 이미지를 변신하면서 나라시 시의원으로 당선된 인물이거든요. 아, 기괴하네요. 예. 네, 그런데 그 나라시 시의원으로 당선된 사회운동이라는 게 뭐였냐면 예. 나라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사슴이잖아요. 나라시 사슴공원에서 사슴을 보호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 인기를 얻어서 시의원에 당선이 된 건데 예. 이 시의원 안에도 비슷한 어떤 민폐 유튜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슴공원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과자, 특히 초코가 포함된 거는 동물들한테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예. 이 초코 과자를 사슴한테 뭐 먹였다, 버렸다 이런 걸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서 누리꾼들로부터 문매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문매를 때리는 누리꾼들이요, 우리 한국인 누리꾼들이 아니라 현지 누리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과자 일본에서도 팔리는 거 아니냐, 해외여행 오면은 외국 과자 사 먹고 싶어하지 자국 과자를 무겁게 들고 온 사람 어딨냐, 과자통이 완전히 새 것이고 뜯어지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사슴을 학대하기 위해서 주려고 했다면 봉지가 뜯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거짓 영상 아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혐오 조장하지 마라,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시짱이라는 유튜버뿐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남편의 어떤 기존의 그 엽기적인 행각들 이런 것들을 일본 자국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슴을 학대하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본인 컨텐츠가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수준 뭐 이런 것 때문이다. 그렇죠. 얼마 전에는 또 한국인이 이 나라시의 사슴공원에 있는 그 사슴에게 매운 고추를 먹였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해서 이게 가짜 뉴스라고 밝혀져서 또 한 번 자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기도 했었거든요. 중국인, 한국인들이 나라공원 와서 사슴 학대한다는 얘기를 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 누리꾼들로부터도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뭐 조회수야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의원의 아내 유튜버라고 해서 혐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없는데 어제 오늘 이 SNS 얘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8위였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가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상 하나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천이고요. 저렇게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뭐라 말을 겁니다. 저희가 모든 영상을 다 오롯이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충격적입니다. 갑자기 버스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무차별로 폭행합니다. 잠시 뒤에 영상이 나오겠지만 다른 승객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렇게 뭐 아랑곳하지 않고 저 버스 기사를 개인적으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이 버스는 당연히 제 갈 길을 제때 갈 수가 없고 버스 기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주원 변호사님. 저 승객 만취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만취 상태여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치감경을 노렸을지는 모르지만 요즘 법원의 경향이 이런 경우에 주치감경을 안 해주고 오히려 엄벌에 처해지는 그런 경향으로 돌아선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치감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본인 얘기로 그리고 경찰 조사 얘기로는 남성이 정류장이 아닌 곳에 버스를 세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 버스 기사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 함부로 버스를 주정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니까 지금 운행 중인 그리고 승객이 여러 명이 타고 있는 버스 그 기사를 마구잡이로 저렇게 가격하고 얼굴을 가격하고 폭행을 해서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 기사는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운전대에 뒤에 승객들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막 맞으면서 운전대를 놓지 않고 방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작동을 할 수가 없겠죠.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신청된다고 하면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피해 사실이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순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 운전자 상해로 들어가게 되면 벌금형이 없고 유기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 이유조차도 황당하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기는 좀 어려운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불상사가 벌어질 뻔했고 제가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아들뻘 되는 버스 운전기사를 저렇게 때렸고 아무리 추액권선이 저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의 사례가 최근에였다면 대전 사례는 작년입니다. 바로 한번 영상 만나볼까요? 이게요. 여기도 시내버스 아닌데 한 남성이 버스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마치 자기 집인 양 담뱃불에 불을 붙여요. 버스 기사가 주의를 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담배 피우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후의 일이 끔찍해서 폭행하고 소변도 봅니다. 이게요. 물론 장윤주 변호사님. 저 때는 이제 버스가 거의 멈춰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서 인천 사례와는 좀 바로 단순 비교는 안 되더라도 글쎄요. 저 사건도 똑같이 저 폭행하고 소변 테러를 한 남성도 차 세워달라고 하는데 안 서줬다. 이게 본인의 변명이었어요? 저 당시에도 뭐 소변이 마려워서 버스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세워주지 않아서 소변을 봤다. 이런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저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참 분노하셨었는데요. 저 때 저 담배를 피는 승객 말고 다른 승객이 또 5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안에서 막 흡연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승객들이 있는 데서 막 난동을 부리니까 당연히 버스 기사가 가서 제지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가와서 소변을 보고 폭행을 해서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분노하신 것 같고요. 예. 사실 과연 이제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될 것인가 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됐던 사건이기는 하지만 예. 당시에도 어쨌든 버스 기사에 대한 또 소변 테러와 폭행이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객이 버스 기사를 때렸고 이 움직이는 많은 승객들이 타 있는 버스 기사의 저 정도는 진짜 살인 미수급에 가까울 수 있어요. 7위였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하나하나 가볼 차례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죠. 초경경 집값 대책,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10분의 1로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값을 잡을지 아니면 한두 채가 또 팔리면서 그게 또 높은 신고가를 만들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이들의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수장들의 지금 본인 부동산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어요. 아니 부동산 정책은 다 반시장 정책을 내놓더니 본인들은 정말 시장 경제에 탁월한 집값 관리를 했네. 이게 지금 비판 포인트인데요. 최성 평론가님. 네. 지금 뭐 돈 모아서 집값 내리면 살아. 이 6억 차익, 6억 벌었다는 이상경 차관은 이제 판교 갭 투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개포동 경매 갭 투자. 마찬가지로 개포동. 뭐 거의 같은 아파트더라고요. 보니까 강남 갭 투자. 김용범 정책실장 서초동 재건축 입주권. 대단하네요, 실력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다 모두가 주택 이제 허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에 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상경 그 차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인 전세 지금 뭐 하지 못하게 됐어요. 주인 전세를 끼고 사가지고 바로 지금 이제 그 성남이나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를 또 이제 그 본인은 팔면서 다시 실거주하고 입주하고 또 한 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예. 이상경 특히나 이제 그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입각을 앞둔 6월 7일쯤에 바로 또 긴급 한 채를 또 매각하면서 예. 혹시 이게 인사검증을 대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구윤철 그 부총리는 세제를 또 전담하고 있는 사실 부동산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그다음에 뭐 이호건 금융위원장은 바로 규제와 감독을 맡고 있는 핵심 당사자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딱 한마디입니다. 저분들이 이제 주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예. 저 인물들이 발표하는 정책의 말을 믿지 말고 저들의 행동을 따라하자. 그게 우리의 주는 시그널이다. 역시 상급지는 개포동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분들의 말을 따라할 게 아니라 예. 저분들의 우리 행동을 따라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보내는 아주 냉소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시장이 지금 이 15 이제 부동산 대책에 싸늘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게 긴급 규제를 위한 서킷 브레이크처럼 시도는 됐지만 시장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는 이분들은 다 누릴 거 누리고 우리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사다리 걷어찬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분들이 내놓을 어떤 정책이라도 시장이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 공감할 수 있을까? 저는 여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출구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배우자 명의로 이제 갭 투자해서 벌써 6억이나 올랐다는 이상경 차관. 여기 8억 5천에 사서 지금 시세가 40억이 됐고 서초동 재건축 입주권은 김현범 정책실장은 4억에서 30억 됐다. 물론 뭐 문재인 정부부터 현재까지 이제 집값이 지금 폭등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노른자의 부동산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여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개포동 집. 그런데 과거에 구윤철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문제가 잠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했을 때 대출 및 세입자, 전세 보증금, 레버리지, 갭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낼 수 있거든요. 이런 후보자의 본인의 기준으로 하면은 부동산에 관한 한 바람직하지 않는 처신을 하신 겁니다. 의원님, 저런 형태를 통한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 4월 개포 아파트 경매로 8억 9,100만 원에 낙찰받았죠. 그때 백현동 세입자 보증금 활용했죠. 의원님, 그 아파트 재개발할 때는요. 그 이주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은행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지금 부동산을 매입을 했냐라고 묻는 거고 주로 레버리지가 아니고 레버리지입니까? 제가 진짜 이거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막 이렇게 이런지는 않았고요. 예금 이런 부분을 많이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한 채 이상이 두세 채면 자산 증식에 활용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 실거주를 두세 채 살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강남 아파트는 실거주 안 치면 계속 보유했고 백현동 건물 팔았다. 2019년에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 때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김진욱 대변인,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언론 인터뷰에서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못 판다. 재건축에 들어가서 분양권을 팔 수 없다라고 당시에는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법적으로 팔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와요? 글쎄요,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 당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산 형성 과정을 지금 놓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뭐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왜 이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이분들이 2000년 뭐 초반부터 2013년 이때 자산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서 일단 10년 이상의 실보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있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게 급격하게 자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그럼 방치하고 시장에 오롯이 맡겨놔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10.15 비상 대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이렇게 이 비상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정부가 고민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책 당국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은 잘못된 대책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겠습니다.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의 개인에 대한 자산 형성 과정이 전국 단위에서의 뭐 똑같은 과정을 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재산 형성했다고 해가지고 15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거주자, 실수요자들의 어떤 부동산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건 정말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일견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왜 메신저를 공격하냐.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청문회 때도 얘기했지만 구윤철 부총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분당 상가주택, 세종시 아파트, 마포구 단독주택인데 본인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 전셋값이든 뭐 대출이든 그 지렛대로 활용해서 자산 증식하려고 안 했다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자산 증식이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부동산의 주무부처 장관이 뭐 본인은 이렇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못 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감원장인데요. 어제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한 대략 6시쯤이었나요? 아파트 2채가 문제가 되니까 하나 팔겠다고 했는데 어제 저희 뉴스탑10 방송 끝나고 금감원장이 이렇게 말을 바꾼 듯합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에 2020년 6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네,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나요? 말씀하신 그 다주택 관련된 부분에 그 눈높이에 지금 안 맞는 부분에 아파트 2채 보유는 다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원장이 겁니다. 네. 평소 신념과 달리 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2채를 떡하니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네. 예?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네. 뭘 처리해? 다주택 처리를 할 겁니다. 네. 한두 달 내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원장님은 지금 아파트 2채 있는데 그 한 채는 팔겠다고 빨리 처분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는 제 그 자녀한테 그 양도할.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주택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두 주택 중에 한 채를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어떤 질의가 들어오니까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예. 다만 다주택자로서 이 주택을 이제 1주택으로 바꾸는 방안들은 당연히 제3자에게 그러니까 시장에 내놔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 또는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또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증여세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철저하게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잘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또 국민들께 나름대로는 말씀드리고 또 해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장현주 변호사 말씀하신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녀에게 양도하고 증여하면 증여세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금감원장, 뭐 금감원장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라면 근데 그냥 보통 한두 달 안에 정리한다는 건 매물로 내놓겠고 자기가 이제 한 채는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녀에게 양도한다. 뭐 그 사이에 모르겠어요. 어떤 가족 간의 소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 정책 위반자들, 고위공직자들이 내로남불 논란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아예 야권에서는요. 국토부 차관 그러니까 15억 전세 끼고 백현동 아파트 살고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살아라고 했던 말을 가리켜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발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은 관료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관료입니까? 대장동 패밀리죠. 저는 대장동발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죠.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겁니까? 민주당도 아닌데요. 대장동 패밀리 듣고 얘기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김현지가 시킨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국토부 제1차관이 과거에 주무부처 잔뼈가 굵었던 관료 출신이 아니라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인 사람이 국토부 차관에 앉았다. 근데 이런 발언을 했다. 뭐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직업관료 출신이 아니고 교수 출신이죠. 예. 가치연대 교수 출신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오랫동안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나 2019년에 이 이상경 교수가 당시 썼던 보고서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 대장동, 김만배 씨 일당이라고 불리는 그 화천대유 등등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사용된 사전이익 확정 방식이 사후 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였다. 예. 이렇게 합리화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이고 오히려 시장의 폭등을 부추길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깊이 관여한 것도 결국은 부동산에 관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성과 올바른 철학에서 나온 것이냐에 관해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 더더군다나 집값이 안정
안정되면 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서울 아파트 값의 추세를 보면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잖아요. 예, 언제 집값이 안정되겠어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예.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4억 3,600만 원입니다. 언제 돈 모아서 사겠어요. 그런데 국토부 1차관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형태의 정책을 펴놓고 돈 모아서 안정되면 살아라고 하면은 시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장동 개발 같은 것을 합리화해온 사람이라는 점에서 또 한 가지 비판 포인트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여당의 여권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집값을 정말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반대급부로 역효과가 날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만 일단 주무부처 장관, 차관들 혹은 행동들 이제 입단속에 나선 듯합니다. 바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을 이제 여당에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또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언행 등에 대해서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다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정 평론가님, 이례적입니다. 여당도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뭐 당 지도부의 의견도 이와 같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위기의식 느꼈죠.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도 사과하고 대리 사과하고 그다음에 당 수석 대변인도 바로 공식적으로 시인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 이겁니다. 왜 그런데 이제 장관도 아닌 차관의 발언이 저렇게 지금 시장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의 역풍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왜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렇게 대리 사과를 할까? 사실 과거 같으면요. 1차관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질시켜서 오히려 강하게 우리가 규제와 개혁을 더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보내도 되는데 대리 사과를 하는 건 뭐냐? 못 자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지금 주택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실질로 컨트롤 타오고 대장동 라인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커넥션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권이 대리 사과를 통해서 민심은 수습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1차관을 경질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제가 그 발언, 그런 대목을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4인방을 계속 놔두면서 앞으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처럼 28번이 나온들 30번이 나온들 가능하겠습니까? 차라리 이재명 시장의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대장동 백현동처럼 공급을 통한 문제 해결을 방점을 찍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억누르고 규제하고 정 안 되면 나중에 그 보유세까지도 강화해가지고 세제로 아주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겠다 이렇게까지 나갈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한강다리 건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상경 차관을 감싸고 도는 지금 저 여권 수뇌부의 모습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소환되고 있는 이 부동산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들의 본인 부동산 얘기, 아예 뭐 시세까지 나오고요. 노래까지 만든 야당입니다. 다음 주제도 부동산 관련으로 이어갈 수 있겠죠. 5위로 가보겠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 초강경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가 없었다.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15개 구청장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치구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였습니다. 15 국민의힘 구청장들은 전원이 참석한 것이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의 사인은 민주당 구청장들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름 뭐 여러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토제 일방 지정 철회하고 여기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도 꽤 많던데
송영원 변호사님, 아까 그 구청장 대표에서 했던 말 들어보니까 민주당 구청장들은 한 10명 정도가 이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구청장들이 저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생각한다면 저것은 정파적인 관점에서 불참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명에 동참을 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사실은 급등세가 없는 지역까지도 한꺼번에 과격하게 묶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 구민들이 지금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천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강서구, 중랑구 이런 지역들은요. 약 3년 전, 그러니까 2022년 12월과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도 주택 가격이 그때보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도대체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해당 지역 구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청장들이 이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과연 구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천에 관해서 공천권자나 강성당원들의 눈치를 봐서 동참하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거는요. 저 성명을 낸 사람들이 구청장 아닙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본인들의 권한은 강화된 사람들이에요. 즉 이제는 이사를 가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원님 도장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음미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15개 구청장의 집단 성명 발표. 특히 오늘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그 집값 규제 재앙 뭐 이런 재앙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도봉갑, 이른바 노도강 중에 하나인 도봉갑의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잡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자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한번 확실히 잡아보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또다시 부동산 폭망으로 나아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부동산 시정이 들썩일 때도 이른바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하나 오히려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용인 수지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우리 강북도 마찬가지지만 용인은 수지구를 포함해서 전체가 지금 미분양 지역입니다. 세상에 미분양 지역을 과열되었다고 해서 규제지역으로 묶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거 하나만 봐도 저희들이 믿고 맡길 수 없는 정책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뭐 일부 시민들의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김재섭 의원은 죽기 전에 이 동네에서 좋은 집 살고 싶다던 재건축 지역 주민들은 좌절하고 있고 왜 우리가 본인 지역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단 반발입니다. 그렇죠. 뭐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속돼 있는 지역구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뭐 폭등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왜 일괄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되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히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의 이제 어려움들도 있고 또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 고육책이었다라는 지점도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할 때 뭐 이른바 핀셋 정책이라고 해서 뭐 특정 뭐 강남 3구라든지 뭐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핀셋으로 규제를 했을 때 그 인근으로 풍선 효과처럼 오히려 규제 외곽 지역이 키 맞추기로 부동산 값이 오르는 부작용들을 또 과거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정책을 낼 때 이번만큼은 풍선 효과가 나는 것을 좀 방지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또 선제적으로 관련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고육지책으로 삼아서 아마 정책이 나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부에서 실소유자들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느 정도 저는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또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금 90%가 줄었다는 건 이게 월세든 전세든 실제로 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마저 쉽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거 아니냐라는 부작용과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1호 이렇게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안 잡힌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이제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가지고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거든요. 세금 부담도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 이 특위에서 논의 안 하기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TF에서 세제 관련해서 논의 안 합니다. 세금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 당의 기조.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선거 뭐 이기고 지고 그건 너무 정치 공학적인 거고. 일단 최수영 평론가님, 뭐 선거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뭐 민주당이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일단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 잡진 않고 뭐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쨌든 180도 바뀔 수밖에 없는 지금 집값 구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이번에 15 그 부동산 대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킷 브레이크,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치면 일단 거래 정지 이제 긴급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긴급 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잡히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역풍이 슬슬 불고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파트 떨어진 지역의 다차장들도 들고 일어나서 왜 우리를 강남성과 동일시하느냐, 그다음에 용인에 있는 미분양 지역이 있는 곳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지금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반발이 나오면은 이게 다시 부동산 시장에 또 과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더 다른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 현금 부자만 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또 꺼내들 카드가 세제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지방선거 8개월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경기도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이건 민심위원회 닥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있는 건데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윤철 부총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5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다 치자. 근데 여기에 1%의 재산세 보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아마 접근하는 것 같은데 1%의 재산세 보유하면은 1년에 1억 원 가까이 돈을 내야 된다. 그걸 5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6천만 원 내야 되니까 그러면 1억짜리 연봉 생활자라 하더라도 6천만 원을 이걸 세금 내면 견딜 수 있겠느냐? 결국은 아파트 내놓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들이 자체가 부동산을 너무 단견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부동산은 일종의 말하자면 이게 심리적 요인도 있는데다가 교육, 그다음에 서울의 수도권 과밀화, 산업구조, 그다음에 불평등, 이게 여러 가지가 다 혼재된 종합 문제인데 이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걸 부과하면 내놓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라면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울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가다간 지방선거 폭망한다 이게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안 잡히면은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진성준 의원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이 오히려 안 잡히는 게 선거에 위험하다고. 그랬을 경우 이제 보유세 카드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김진욱 대변인, 글쎄요, 물론 뭐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자산이 다른 사람보다 많겠지만 집 한 채만 있고 또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매기는 게 맞냐라는 논란도 동시에 있어요. 근데 진성준 의원이 과거 정책의장도 지냈고 부동산 관련 얘기를 여권 내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보유세, 이제 이렇게 되면 여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겠다. 역풍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까? 글쎄요. 지금 부동산 정책에 정답이 있었다면 아마 이미 그 정답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또 여야가 다른 많은 이견의 목소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는 세제, 특히 보유세를 강화하자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까지 보유세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보유세나 이 세제 문제가 부동산 정책에서 어떤 영향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그 순전히 수요 억제책 정도인데 저희 당에서 지금 이번에 TF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다시 한번 이번 연말까지 시군별로 보다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15 대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을 너무 이 공포감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은 정치권의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김정욱 대변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집을 뚝딱뚝딱 뭐 예전에 김현미 전 장관 말처럼 빵처럼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 2, 3년, 3, 4년 다 분명히 일정 부분의 기간이 들 텐데 공급 대책을 한다. 보유세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5위였습니다. 구청장들의 집단 반발. 이제 4위로 가볼까요? 수사를 해야 할 특검이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민중기 특검 얘기입니다. 네오세미테크를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어서 지난 8월 말인가 그때 특검에서 이 취득경위 같은 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특검과 특검 피의자가 같은 종목을 두고 보유를 하고 있었어. 문제가 되는 거는 헌정사상 최초일 겁니다. 정말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이건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특검이. 네. 이것도 내로남불이거든요. 특검은요. 네. 장관 수준의 그 예우를 받습니다. 월급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게. 네. 예, 법무부 장관 수준의 그 대우를 받아요.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공직자예요, 공직자. 이게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회에서 청문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과 특검 피의자,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과 김건희 여사가 같은 주식, 같은 종목을 두고 문제가 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응천 의원의 저 말이 인상적인데요. 송영훈 변호사님. 근데 일단 언제 팔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도 시점은 안 밝혀서 민중기 특검이 이제 별도 입장 밝힐 계획은 없다. 위법은 아니고 사과를 했다. 이렇게 본인은 일단락이 된다고 믿는 모양이죠. 그게 어떻게 일단락이 되겠습니까? 일단 네오세미테크 자체가 우회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만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상장 폐기가 되었고 그 당시에 7천 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습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그걸 다 합하면 소액주주들의 피해 시가총액만 1,620억 원 정도 됩니다. 총 4천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상장 폐기가 돼서 그게 다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비상장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네오세미테크를 팔아치운 시점은 결국에는 그 감사 의견 거절이 공개되기 직전 시점이 유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사과문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당장 특검을 그만두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아마 이게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은 공소시효도 지금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공범들의 이득액 또는 손실 회피액을 모두 합해서 5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공개 정보를 만약에 이미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된 그 오모 대표로부터 받은 거라면 그 사람의 재판 기간이 2년이 넘어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시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즉 민중기 특검은 지금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특검을 특검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공소시효 4천 명은 규모 피해를 받았는데 뭔가 내부자 정보를 미리 알고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주식 거래 1억 정도 넘는 차익을 거둔 거 아니냐. 그 시점, 그 해당 회사와의 관계, 그리고 어제 이른바 만주클럽이라고 해서 회사 관계자, 가족 비슷한 사람들과도 공유가 됐던 거 아니냐는 논란을 지금 야권에서 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요, 이건 무슨 규범 있는 건 아니에요. 규칙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보통 이 특별검사라는 위치가 주는 지위와 책임감 고려했을 때 과거에 내부 정보 이용해서 시대착오를 거둔 의혹이 있었다면 이유정 험재 후보가 자진 사퇴,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 경찰 수사와 불송치. 뭔가 다른 사례와 비교 대조를 해봐도 민중기 특검이 결단을 어느 정도 해야 될 시점 아니냐. 이게 야권의 시각이거든요. 야권의 지적이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갖고 있는 지위가 장관에 준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에 걸맞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기대하신다라는 부분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 다만 예전의 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 사례와 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민정수석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공직자로 임명이 되면 상당 기간 동안 그 공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또는
형사적으로 쟁점이 되는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어떤 모습들을 바로바로 조치가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 다만 지금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는 물론 지위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지위이고 또 특검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뭐 적절한 조치가 나오는 것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특검 수사가 뭐 길어야 이제 한두 달 남은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민중기 특검으로서는 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뭐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예. 특검으로서 지금 한정된 시간 내에 결과를 내야 된다.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아마 수사 이후에 그 특검 수사가 완결된 이후에는 뭐 관련돼서 지금 이미 고발 조치가 돼 있다라고 하니까 예. 관련 수사를 받던지 아니면 뭐 조사를 받던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다만 그 전에 민중기 특검의 지금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특검 수사 이 부분은 저는 흔들지 않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가 뭐 7, 8년 전 사례와 고위공직자, 뭐 지금 특검은 공직자는 아닙니다만 헌법재판관, 공수처장, 대법관 후보자들의 이른바 내부 정보 이용해서 주식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이 있었다는 과거에는 이 정도의 본인의 처분 얘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좀 다르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최수영 평론가님. 네. 이런 건 있겠죠. 특검이 맞아요. 뭐 주식거래는 주식거래대로 본인이 이제 수사 대상이 어쨌든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됐다면 그런데 이제 그냥 크게 봤을 때 지금 특검이 조금 더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왜냐하면 또 추가 연장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해 보여요. 저는 제가 보기에 동력이 많이 떨어졌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란 특검 지금 뭐 한덕수, 박성재 장관 영장 줄기각되죠. 그리고 뭐 외환죄 얘기한다더니 유의미한 진전은 전혀 없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인한 그 강압 수사 논란이 있죠. 더더군다나 지금 특검의 가장 사령탑인 민중기 특검이 벌써 저렇게 부도덕한 신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뭐 진술강요 협박 의혹 뭐 여러 가지에다가 지금 실적이 없어요. 어찌됐건.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최대 180일에서 150일까지 하는 내란, 그러니까 3대 특검을 연장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어쨌든 특검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신속하고도 정밀하게 수사해야 되는 게 특검인데 이게 무슨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적은 없고 굉장히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특검의 수사조차, 그러니까 사법정의에서는 결과, 수사 결과라든가 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과연 공정하게 보입니까? 신속하게 보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권에서 앞으로 계속 연장을 얘기하겠지만 이런 동력을 갖기 매우 어려워졌고 국민들도 느끼는 피로감이 상당해져서 상당 부분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반면 이제 특검 자체에 대한 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든지 혹은 민중기 특검처럼 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건 또 약간 격가지 문제일 수 있고 결국 어느 정도 동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는 반론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까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4위였습니다. 저희 뉴스탑10이 준비한 주제 딱 3개 남았습니다. 이제는 3위입니다. 오랜만에 김건희 여사 이슈인데요. 제가 어떤 언급을 하는 것보다 오늘 문채위 국정감사장으로 가는 게 먼저 가보는 데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자에는 왜 앉았어요? 네?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왜 앉았어?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어디서 앉으셨? 건정전 의자에 김건희가 앉았어요? 그 부분에 왜 앉았어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건정전을 왜 갔으며 건정전 의자에 일반 민간인이 왜 앉았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길게 안 의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끝을 봅시다. 누가 의자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김건희가 스스로 한번 앉아보자고 앉은 거예요. 옆에 있던 최영천이 한번 앉아보시죠라고 권유했어요. 아마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이보세요. 오늘 대답하고 나가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양문석 의원의 뭐 질의 목소리나 혹은 뭐 표현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뒤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김진욱 대변인. 2년 전에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 용상에 한번 앉아봤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진이 이제 그 며칠 전 어제인가요? 그제 경회루를 둘러보는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국감에서 밝혀지는 것을 보면 경회루뿐만 아니라 저 지금 그 용상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근정전에도 들어갔었고 심지어는 저 계단 위에 있는 어자라고 하는 저 용상에도 스스로 앉았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에 보니까 김건희 씨가 2년 동안 이 그 각종 문화 유적지에서 차담회나 이런 행사를 한 것이 무려 11번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자격으로 이런 곳을 방문하고 그리고 처음에 종묘에 갔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 그 경회루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무 관계 없이 김건희 씨 혼자 갔었다라는 건데 과연 가서 저런 부분들을 둘러보는 자격은 무엇이며 그리고 저기에 실제 저기도 문화재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에 일반인들은 저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이 문 밖에서 쳐다보는 저런 곳을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앉을 생각까지 했었는가? 과연 김건희 씨는 나는 왕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역사 상식 잠깐 알려드릴게요. 근정전 어좌, 용상. 뭐 아시다시피 저기는 조선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곳이고 용상. 뭐 얼굴에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이 용상 함부로 하는 데가 아니죠. 누구나가. 근정전 또 심지어 조선의 법궁, 주궁으로 알려져 있고 경복궁에서 으뜸되는 건물. 가장 격식을 갖출 수 있고 옆에 신하들이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새 인사들이고 국가의식이 거행되는 곳.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럼 왜 앉았을까요? 뭐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 행사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경회로까지 간 것까지는 뭐 경회로는 사실 이전에 유흥준 현 박물관장의 경우에도 이거 개방해야 된다. 국제 행사는 여기서 치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고 실제 국제 행사도 여러 번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방문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정전은 사실은 이게 외국인이나 아니면 행사를 치를 만한 곳이 절대 아니고 치러진 적도 없고 일반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것을 들어가서 둘러봤다라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그 재현 작품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어좌에 앉는 행동은 상당히 경솔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정적으로 장소가 갖는 역사적 의미도 의미지만 실제 궁묘 관리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위정자 내지 위정자로 평가받는 분들이 하는 것은 이건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김건희 여사는 이건 비판받아 마땅한데 문제는 이제 양문석 의원 그냥 편하게 영부인이라고 해서 근정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뭐 이게 아녀자라는 표현을까지 써서 오늘 국감장에서 여러 좀 고성도 있었고 이게 오늘 용상에 앉았던 뒤늦게 알려진 사실 말고도 어제 많이 회자가 됐던 사진 한 장이 있어요. 비슷한 시점인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선글라스 끼고 저렇게 검은 민소매 원피스 입고 이배용 위원장과 같이 있는 모습.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경회루에 올라간 것도 규정을 어겼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곳은 국민들이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뭐 용상에 앉는다 이런 거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논란의 핵심적인 본질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지점은 김건희 씨가 본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임에도 사실상 국정에 개입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다, 민간인 신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
강조해 왔지만 사실상 국정에 개입한 거 아니겠느냐 또는 매관매직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관련된 의혹들, 정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런 사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저는 분노를 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특검이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특검 수사만큼은 흔들림 없이 해서 관련된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특검의 본류냐 아니면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만 증폭시키는 어떤 범죄와 혁명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냐, 이건 또 좀 규별해서 봐야 되는데, 경복궁 용상 어자 왕의 의자에 앉았다는 김건희 여사 얘기 3위였습니다. 이제 2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법사위가 주관하는 국정감사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대법원 국감을 현장 검증까지 합쳐서 2번이나 했는데, 일단 오늘 정청래 대표, 오늘 2위의 주인공이죠. 또다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의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판사들이 다 신입니까? 무오류입니까? 저희는 이것이 바로 5대 사법 해체안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을 점령군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이 판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 추미애 위원장이 헌정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식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졸속 입법 방지법을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위로 준비한 제목은 이거거든요. 여당 대표가 도대체 무슨 글을 올렸길래 올린 글의 내용보다도 어디에 올렸는지가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최성 평론가님. 김어준 씨와 관련 있는 딴지일보의 정청래 대표가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재판 소원 약속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글을 저렇게 올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 충정로 대통령에게 글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뭐 한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충정로 대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충정로 대통령으로 불린 사람이 김어준 씨 아닙니까? 김어준 씨가 바로 딴지일보 운영자입니다. 근데 그 지금 국감 중에 여의도 대통령이 저 충정로 대통령의 매체에다 글을 올린 거는 아직도 나는 강성당원들의 힘으로 입어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의 그런 단계를 진행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번 국정감사는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를 들렀다가 다시 조희대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기 때문에 이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생국감이라든가 어떤 진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국감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사법 5대 그가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법 말살을 위한 그 입법의 마지막 수순을 향해서 그 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선언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저 그렇게 봅니다. 김진욱 대변인, 뭐 야당 사정은 여당 사정, 민주당 사정은 더 잘하실 테니까 정청래 대표는 뭐 지속적으로 당원 주권주의를 외쳤고 실제로 만약에 여당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혹은 당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면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 글쎄요, 뭐 김어준 씨와 관련 있다는 딴지일보에 올렸고 물론 여러 군데 글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누구 말 맞따라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재판 소원 그러니까 야당으로부터 사심제 논란 공격당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뭐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든 아니면 딴지일보에 글을 올리든 어디에 올리든 그것은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일 것이고요. 그 내용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에 글을 올렸다라는 걸 가지고 마치 지금 김어준 씨와의 관계성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 딴지일보 역시도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애용해서 보시고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정청래 대표가 글을 올리는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아주 일관됩니다.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상황, 또 사법부의 신뢰를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사법부 손은 떠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중심이 돼서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고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표현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당 대표가 뭐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는데 어디에 어떤 글을 썼냐? 특히 뭐 오늘 아침만 해도 또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는 말을 했어요. 사심제 논란,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아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헌법 소원을 한번 다시 받아보죠. 재판 소원 얘기를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K 법률이라는 표현까지 여권 내에서 등장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이게 뭐 K 컬처 비슷하게 문화 강국 어떤 법률 강국이 되는 거죠. K 법률. K 헌법. 김성은 이건 전혀 사심제가 아니라 새로운 재판, 새로운 독일에서도 다 하고 전 세계에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사법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입법 개혁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증인을 불러놓고 신동욱 의원님이야말로 질문을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요즘 추미애 신동욱 그 법사위에 두 사람의 전선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죠. 그 윤기천 부위원장님, K 컬처, K 법률이다. 이거 다른 나라도 한다. 재판 소원. 이제 명명까지 여권 의원들이 이제 김원주 씨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재판 소원을 하는 나라도 있죠. 독일 같은 경우 있는데 그 나라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시스템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헌법상으로 법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해석성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K법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K법률 만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보면 헌법을 넘어서는 이 조항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법률로 만드는 것 같고 예컨대 이제 헌법상에 규정된 것들을 다 지금까지 존중해 와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21대, 22대 국회에서는 유독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K법률은 무수부리 법률, 헌법을 넘어서는 것.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저 부분은 정파성 있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보편성 있는 법률들이 아니고 저희가 법률을 만들려면 모든 국민께 골고루 혜택이 가거나 제한이 가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특정 정파만을 위한 법률, 그다음에 특정 대상만을 정해놓고 하는 법률, 지금 저희가 처분적 법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법률들을 보면 전부 그런 것들이고 간접적인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실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윤기천 부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재판이 일단 일시 중지됐고 나중에 만약에 3심제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보냈던 게 다시 올라오더라도 한 번 더 거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의혹 제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보면요.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빼자 이런 입법 발의도 된 시기가 언제죠? 전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 대상이 됐을 때부터 그다음부터 계속 유지돼 왔던 부분들이에요. 대법원 증언도 그렇고 헌법소원 재판. 이 국민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에 청원하거나 여러 명이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 목적이 뭘까? 그 최종 수혜자가 누굴까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국민들이 특정인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월요일이 이제 대법원 국정감사였고요. 그리고 이틀 뒤 지난주 수요일에 제 기억이 맞다면 현장 검증, 대법원 현장 검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이제 법사위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은 세 번째 국감도 열겠다라고 하고 있고 박수현 대변인은 3차 국감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들었다. 근데 저는 뭐 내부에서 뭐 의견은 뭐 지금 교통정리 중이니까 조율 중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3차 국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법사위 내부에서 뭐 논의 중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뭐 결정이 나거나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3차 국감까지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또 실익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에서도 그리고 법사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사실 조희대 대법원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을 대법원이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까지 국감을 하게 될지 여부는 법사위에서 좀 더 검토한 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2위까지 여당 대표가 어디에 무슨 글을 올렸길래 여권 내부의 기류와 이
재판 소원, 사심제 논란 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수사 제대로 하면 그 숫자는 얼마나 될지 두렵다. 아까 국정원이 최대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죠. 인공지능 AI가 진짜 사람 인생을 망치겠다고 표현하셨고요. 예. 내리고 싶은 곳에 내리려면 택시를 타야지 왜 그러게요. 아까 버스 기사를 폭행했던 그 남성, 50대 남성 얘기입니다. 진짜 내로남불이네. 법은 일반 국민들만 지키냐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니 돈 모아서 집 사는 거 좋은지 누가 모르냐. 집값 내리면 근데 집값 내리게 해줄 수 있냐. 본인은 뭐 집값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신호를 강조하고 싶을 텐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와 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1위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 2-3발 가까이 쐈다는데 미사일을 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오늘 2-3발 쐈고 동북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컴파스로 이제 이렇게 쭉 돌렸을 때 평가하면 이게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딱 9일 남았고 네. 이 경주 에이펙 사정권을 염두에 둔 도발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경주 에이펙뿐만 아니라 좀 더 내려가면 해외 정상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김해공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김해공항까지도 커버가 되는 거리 350km입니다. 이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에이펙을 열흘가량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 거리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시위용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약간 메시지가 담긴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에이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다 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중국에게는 우리가 핵 보유국의 실질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게는 당신들 이제 우리랑은 이제 더 이상 핵 군축 협상을 해야지 이제 핵을 우리가 다 포기하라는 협상은 비핵화는 우리한테 택도 없는 이야기야 라는 얘기를 트럼프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쏘므로써 대남 메시지를 확실하게 발신했다. 이쪽이 저는 대남 메시지뿐만 아니라 대중, 대미까지 포함한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점은 아마 북한 당국이 굉장히 정교하게 고민해서 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미국의 반응 이런 것들이 한번 주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보면 좀 더 밑에까지 제가 만약에 짐작컨대 여기 쭉 내려가면 이제 경주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김해공항도 있고 사드 기지 성주까지 뭐 표현하고 분석하자면 그 사정권을 다 둘러싼 에이펙을 코앞에 둔 북한의 도발이겠죠. 그 김진욱 대변인. 근데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이 남북 관계 개선, 뭐 대북 확성기도 선제적으로 철거하고 여러 분야를 했는데 특히 이제 5달 만에 썼는데 그것도 에이펙 코앞이다. 이건 좀 우리 정부도 불쾌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번에 북한이 스스로 존재감을 내세우고 그리고 우리와 대화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하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물론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전혀 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정부에서 물론 상호주의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가면 저쪽도 이만큼은 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그 북한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한과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한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국가라는 부분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대화의 테이블로 북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요, 우리 군도 우리의 전략 무기 체계를 하나
선보였습니다. 바로 저희가 거제 하나오션 기지인데 장영실 함입니다. 위용을 뽐내는 모습을 공개했어요. 그 독자 개발 3,600톤급에 그리고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을 표방했습니다. 이 장영실함이 오늘 공개가 됐고요. 최대 속력 30km, 37km. 기존의 도산 안창함보다 탐지와 타격 능력이 좋다. 그러면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장영실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개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평양의 주석궁도 공격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탄도는 안 들어가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잠수함에서 대지상 공격 능력을 엄청나게 향상시켰다. 일시에 대량으로 공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저게 이제 우리가 물론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만 잠수함 탄도 미사일까지 실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오늘 공교롭게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날 저희는 뭐 우리나라는 미리 계획됐지만 장영실함까지 공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미사일을 육지에서 쏘게 되면 사실 원점 파악이 쉽기 때문에 저희 원래 있던 삼축 체계에 의해서 저 부분을 대응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 디젤이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타고 남해까지 내려와서 그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 저희가 속수무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일 뿐만 아니고 잠행 능력이 한 3주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가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에 주는 의미가 크죠. 저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2위 외에. 예. 저 부분은 사실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개발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글쎄요. 예. 저렇게 영상을 보면은 어뢰와 기뢰, 유도탄까지 중무장했고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좀 자랑하고 뽐내왔던 도산 안창호함보다 꽤 높은 성능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을 얻겠다. SLBM 그러니까 그 잠수에서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얘기까지 나오면서 하나오션이 꽤 공을 들인 우리 거제도에서 진수식이었거든요. 오늘 경주 에이펙 사정권에서 도발을 두세 발을 쏜 북한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예,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A 예고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어마어마한 실체가 공개됐습니다. 길거리에서 동양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될 정도로 지금도 캄보디아 현지 상황이 꽤 심각한데요. 자세한 내용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